올해 처음으로 증시하고 채권이 동시에 패닉셀이 나왔다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따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연준이 아주 강경 발언을 이어가서 증시가 좀 실망, 충격까지도 이어졌는데 이게 또 돌아오는 주에도 이어질지, 충격이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조정이 끝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림 보시면요, 사람들이 저 하늘 보면서 야, 저 그림자 뭐야? 저게 뭐야? 하는데 이게 매입니다, 매. 증시에서 매파는 엄청 강경파를 의미하거든요. 고금리 긴축파를 매파라 그러고, 반대로 온건파, 금리를 내려야 된다, 돈 풀어야 된다를 비둘기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날개를 쫙 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바타에 아주 큰 새 같은 느낌이 드는데, 토르크 막톤가 뭐 아무튼 엄청 큰, 이 정도로 이제 증시가 위압감을 팍 느꼈다, 채권 시장하고 증시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어서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초강경 연준에 혼비백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올해 간만에 좀 크게 전 종목, 채권부터 주식부터 지수까지 다 빠졌습니다. 급락한 나스닥인데요. 보시면 주간으로 나스닥 3.5% 많이 빠졌고요. 3주 연속 증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채권도 빠지고, 주식 채권 다 빠진 한 주였고, 뭐 테슬라는 한 주에 10%, 워낙 한 주에 1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하는 주식이긴 하지만 변동성 컸고, 오른 종목을 찾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빠졌고요. 증시가 부진했고, 그래서 잠깐 지난주 빅 이벤트는 연준의 FOMC였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요약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일단 9월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19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점도표, 투표를 찍습니다. 이게 아주 인상 깊었는데, 일단 올해 여기 연준 위원들이 어디에 점을 찍었나 보시면요, 6월달 대비 9월달 오른쪽 표 보시면 아주 똘똘 뭉친 게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 야, 연준 위원들이 마음을 다 잡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의견이 이렇게 분분했던 게 올해 전망을 압축한 거 보이시죠? 물론 이제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압축될 법도 한데, 무려 19명 중에 12명이 한 번 더 올려라 라고 점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된다가 7명, 이렇게 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인하는커녕 한 번 더 올려야 된다에 점을 왕창 찍는 모습이고, 요건 이제 시장이 알았던 부분인데 내년이 좀 충격이었죠. 내년에도 5%대 이상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에 무려 19명 중에 1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와, 저도 좀 놀랐는데요. 6월 달에는 한 4%대 다수가 찍혀 있었으면, 오른쪽 9월 달 이번 전망에서는 5% 이상의 4명, 8명, 12명, 13명, 14명이 점을 찍어 놨습니다. 엄청 높아졌죠? 완전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거 월가에서 가장 높게 측정한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25년 점도표도 급등해가지고 야, 연준 위원들이 완전히 작심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초강경 점도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랐던 부분도 있고요. 역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게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야, 이러다가 이거 물가도 못 잡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대로 너무 세다, 금리 인상 시차 기다리다가 이거 다 배 떠나겠다, 경제 너무 세다 하면서 전망치도 대폭 올렸습니다. 9월 경제 전망도 연준 위원들이 종합해서 내놓는데 올해 경제 전망도 2배 이상 더블 늘렸고요. 요건 그렇다 쳐도 내년도 전망을 올린 게 시장이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내년의 전망을 점점점 내릴 줄 알았거든요. 올해까진 좋지만 내년에는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좀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도 잡히고 그럼 금리 인하도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리기는커녕 내년 경기 전망을 올려버립니다. 이게 아주 시장이 충격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금리를 5%대 유지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더 놀라웠던 거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전망이 점점점 내려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더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업자가 없다는 거니까. 실업률이 현재 참고로 3.8%인데 올 연말까지 3.8%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올 연말까지 경기가 아주 튼튼할 걸로 연준은 자신한다는 거고요. 더 놀라웠던 건 내년도 내렸다는 겁니다. 내년도 4.1% 연말까지, 올해보다도 실업자가 별로 늘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하는 거니까 진짜 세게 보는 겁니다, 경기를. 물론 연준이 이걸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뷰 자체는 적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거기다가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때 또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죠. 불과 한 달 전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곳에서 했던 말을 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곳에서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시장이 아주 평화로워하는 금리 상태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그냥 장기 평균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립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한 달 전만 해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 잡히면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죠. 야, 뭐야, 말을 뒤집은 거야? 한 달 만에 말을 뒤집나? 이러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고금리 장기화가 아니다. 영원히 간다. 이건 좀 제가 좀 웃긴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외신들 언론이 제목을 뽑는 거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아주 찬물을 증시에 끼얹고 채권 시장에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변심한 것 때문에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25년, 26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장기금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높은 거는 그래도 예상했다 쳐도 내후년 그리고 내후년 후년이면 사실상 장기금리잖아요. 초장기금리도 4%대 이상으로 유지될 거라고 항복 아닌 항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전망치를 올려버립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채권은 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완전 고삐 풀린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이 먼저 반영하면서 장기 금리가 막 오르니까 오른쪽 자료 채권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반토막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결국은 채권이 올해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15년 전 가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와, 그러니까 15년 동안 들고 있던 사람은 모두 다 손실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거고요. 채권 변동성이 진짜 주식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토막이 정말 났고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무슨 주식, 코인처럼 요동쳤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 채권의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 이때 증시 패닉셀 나올 때 3년 전에 코로나 막 초창기 때 락다운 걸린다는 우려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패닉셀이 나와가지고 막 폭락했던 게 2020년 1, 2, 3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채권으로 막 돈이 몰리면서 안전자산이라 불린 채권으로 몰리면서 거래가 폭발한 거 보이시죠? 7,600만 주가 하루에 거래됐는데 그때 막 채권 급등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반대로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채권이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온 거죠.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야 이거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면서 막 던지는 손절하는 채권을 손절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마 채권을 손절하겠어라고 했겠지만은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던 거죠. 6천만 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거래가 터졌던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만약에 채권을 싸다고 이제 막 줍줍했는데 야 이거 오르겠지 했는데 갑자기 막 더 빠지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이게 몽키처럼 패닉 버튼을 눌렀던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또 돌아오는 저희 분위기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해 버리니까 시장이 완전 항복성 매도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월가도 지금 항복 선언을 줄줄이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2분기 정도나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수석 애널리스트도 내년 4분기로 연장한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참. 그러니까 내년 4분기면은 지금으로부터도 1년 남은 거거든요. 와, 이 5.5% 금리가 1년 더 유지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좀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까지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7월까지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내년 7월만 해도 와 지금부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몇 번의 금리 회의를 지나야 도달하는 시점인지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연준의 말을 이제 좀 세게 인지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돌아오는 주나 연말 내에 경제에 안 좋은 지표 나온다거나 뭔가 좀 불안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연준도 말 바꾸고요. 시장 전망도 다 바뀌는 게 이런 전망치이기 때문에 너무 요거에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 없지만 지금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잖아요. 진짜 확실히 약간 여름이 가고 요즘 온도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채권이랑 증시 분위기도 약간 냉각되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이번 주 한 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 장기 금리가 초장기 하락세였는데 1980년대부터 그냥 30년, 40년 동안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고금리 뉴노멀 시대다 이랬는데 한동안 요게 잠잠하다가 에이 설마 했는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저렇게까지 말해버리니까 중립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시 주목하는 거죠. 야 진짜인가? 진짜 30년 동안의 이 초저금리 장세가 바뀌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채권 투자가 안전한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다시 또. 그래서 이거 FOMC 끝나고 설문조사 바로 해보니까 장기금리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4.5% 넘어서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고 한 응답자가 절반이나 됩니다. 와 아마 올해 초나 작년에 미국 10년 금리가 장기금리가 4.5 넘어서 오래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다들 과장 안 보태고 쟤 진짜 미쳤다 약간 이상한 애다 쟤 완전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예상 못했던 숫자인데 지금 4.5 넘어서 유지될 것 같다고 응답한 게 절반입니다. 와 엄청나게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헤지펀드에 약간 비관론자분들 또 오랜만에 등장하십니다. 빌 에크먼이라고 한 달 전에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기금리, 시장금리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채권의 하락
베팅할 거다. 지금 채권 싸다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나와가지고 거봐 내 말 맞지? 하면서 해지론을 펼칩니다. 나 여전히 채권 숏 베팅하고 있고 미국 장기금리 더 올라갈 거다. 지금 4.5인데 5.5까지 열려있다. 나는 그때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할 거다. 채권이 더 떨어진다고 베팅하는 거죠. 엄청납니다. 5.5라니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5.5로 올라가면 거의 뭐 2000년 초반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데 뭐라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뉴노멀이다 하면서 4가지 주장을 근거를 댑니다. 이제 더 이상 값싼 중국산 없다. 중국이 그동안 디플레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한 덕분에 우리가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인플레도 없이 이제 그런 거 없다. 느껴지지 않냐? 그리고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 확대하는 거 봐라. 노조 임금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임금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 값싼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압박이 인플레로 유지될 거고 고인플레는 고금리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는 거 봐라. 사우디랑 뭐 중국이랑 지정학 갈등 계속 유지되는 거 봐라. 지금 미국하고 기름 갖고 싸우지 않냐. 에너지 가격 고유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거 빠지기 쉽지 않다. 경기가 안 좋아도 고유가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돈 쓰는 거 봐라. 전 세계 정부가 채권 찍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나중에 미래가 어떻든 간에 적자가 어떻든 간에 무한정 채권을 찍어내면서 돈 풀게 하고 있다. 이게 다 금리 인상 고금리의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심지어 채권 왕조차 빌 그로스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채권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채권왕 빌 그로스조차도 보통 이런 분들은 채권에 되게 옹호적으로 말하거든요. 아니다 쫄지 마라 채권 살 때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분조차도 아닌 것 같다. 지금 채권 금리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즉 채권이 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채권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거슬리실 거예요. 아마 채권이 더 떨어진다는 입장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주장인데 지금 연준이 긴축하면서 지금 들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계속 내놓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거다. 막대한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이거 개인들이 어떻게 다 받아주냐. 그래서 채권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른다. 이제 장기 금리도 4%대 이하로 내려오기 한동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채권 역사상 미국 채권 역사상 3년 연속 하락을 전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미국 채권 역사 2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채권 보유하신 분들은 3년 동안 내리 손실을 맛보게 되는 건데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개인보다도 기관들 아마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우리 올해 3월 달에도 결국 은행 위기도 다 이 고금리 채권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이제 이게 결국 이렇게 지속되면 또 어떤 문제가 예상 밖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FOMC 끝나고도 금요일 날도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 제가 봐도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19명이 모여서 우리 진짜 이번에는 무조건 잡자. 자꾸 우리를 무시하는데 안 되겠다. 한번 연준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작심했는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줄줄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또 해야 된다. 추가 긴축 배제 안 한다 이러면서 금요일 장중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세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제가 캘린더에 넣어놨지만은 연준 위원들이 줄줄이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세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네들 감히 연준을 무시했지? 너네 아주 혼 좀 나와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똘똘 뭉쳐서 말하는 느낌이고요. 물론 말로만 때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카드를 쥐고 있다는 느낌만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외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AI 열풍 덕분에 나스닥 고평가가 허용이 됐는데 고금리가 이제 다시 장기화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투자자들도 고금리에 항복하면서 AI 판타지를 지우기 시작했다. 즉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좀 고평가가 돼도 허용해줬던 걸 이제 사람들이 눈 씻고 다시 본다는 거죠. 야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라면서 야 이렇게까지 프리미엄 주는 게 맞아? 고금리 25년 26년까지 간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프리미엄 지표거든요. 코로나 돈 풀기 때 프리미엄을 이만큼 줬었고 나스닥에 긴축한다니까 프리미엄을 팍 뺐다가 이제 AI 열풍 덕분에 올해 프리미엄을 막 줬거든요. 웃돈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준다는 의미가. 야, 웃돈까지 줘야 돼? 나스닥 뭐 AI 이거 좋긴 좋은데 지금 그거보다도 금리 높아지는 게 더 문제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거품이 식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봐야겠죠. 요거보다도 더 강력한 AI 열풍이 또 수익을 이끌어주면 또 이 얘기는 쏙 들어갈 테니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약간 힘을 못 쓰긴 하더라고요. 저도 유익 있게 봤는데 최근에 ARM 상장도 했고 인스타카트라고 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상장을 했는데 심지어 공모가 아래로도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야,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투심이 완전히 약해졌다는 얘기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보통 공모가 아래로까지는 안 내려오는데 ARM도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 공모가 수준까지 내려왔고 일시적으로 공모가 밑으로 빠지기도 했고 인스타카트라는 주식도 공모가가 30불이었는데 지금 30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쉽게 말하면 뭐 공모 청약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고금리 유지된다니까 이제 이런 거에 다들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봐도 관심이 약한 것 같습니다. 기사도 잘 안 나고 개인분들도 관심이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고금리인데 이런 거 왜 투자하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역시 금리 오르니까 또 배당주들도 많이 빠집니다. 특히 왼쪽에 이건 저도 들고 있는데 요즘 쓰라리죠. 리얼티인컴이라고 월배당주이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돈을 버는 리츠라고도 하고요. 부동산이니까 또 금리에도 직격타잖아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배당주가 되는데 지금 채권만 사도 막 4, 5%대 금리를 주니까 투자자들이 야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당을 뭐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배당주가 다 안 좋은데 뭐 코카콜라니 뭐니 다 부진한데 특히나 부동산까지 엮여있는 리츠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락다운 한다 그럴 때 부동산 가게들 문 닫아야 될 때가 요 정도였는데 요때 반토막 났었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그 이후 최저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와 많이 빠지긴 합니다. 진짜로. 저도 들고 있는 거 이제 많이 빠졌는데 쓰라리네요. 상당히. 그래서 또 리얼티인컴이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3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고금리 장기화돼서 쇼크 오면은 요즘 좀 잠잠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우려 뭐 이런 거 늘 존재하고 당연히 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은 대표적으로 타격받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조금 그런 우려가 또 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때도 그랬지만 지나고 나면 또 기회겠죠. 지금 당장의 기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뭐 이때도 다 진짜 리얼티인컴이고 부동산이고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또 떨어지면은 사놓고 기다리면 또 좋은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리츠 ETF도 이런 리얼티인컴 같은 부동산 관련 임대 주식을 모아놓은 리츠 ETF도 무려 주간 5.3으로 급락입니다. 와 ETF가 5.3 빠지면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웬만한 개별 주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얘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최저가 부근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추가 쇼크가 오거나 진짜 고금리 장기화 현실화되면은 진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많아서 못 담을 정도로 배당주나 리츠 이런 주식들이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 빠진 주식이 없지만 이렇게 돼서 길게 보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배당주 영상을 따로 시점이 괜찮다 싶을 때 한번 정리해서 다루겠지만 또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번 주 이런 기사를 내더라고요. 채권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배당주 매력도가 급감하고 있다. 인기가 확 식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적금 하면은 금리를 5% 주는데 왜 굳이 위험하게 주식 사가지고 뭐 배당 2, 3%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냐는 거죠. 인컴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주식을 배당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컴, 현금으로는 받으려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5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채권 사면 이자 4%, 5% 막 주는데 S&P 500 주식 사면은 한 1.6, 뭐 이건 S&P 500이지만 배당주 사도 2, 3% 이런 것들은 사면 매력이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2007년 10월 이후 주식 매력도가 배당 관점에서는 최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거의 무위험 수익률 5%에 육박하는 단기 채권, 거의 손실 가능성이 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적금 같은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굳이 주식 지금 해야 돼? 약간 이런 의문들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를 꺾는 하나의 또 방법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금리가 오르면서 광범위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미국의 주택시장도 올해 분위기 회복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우려가 켜지니까 주택 구매 취소 비율이 급증한다는 기사도 막 헤드라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발표하는데 미국은 주택 구매하고 계약금 걸어놨다가 지금 이제 6주 연속 7%대 주택 담보 금리 소위 말하는 모기지 금리가 유지되니까 소비자들이 야 이거 금리 고점 찍고 빨리 내려올 줄 알았는데 끽해봐야 내년 상반기면 뭐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내려올 줄 알고 야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사놨는데 계약 걸어놨는데 지금 연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주택 구매도 막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취소율이 16%로 이게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 보고서 낸 거 보니까 기관 거 보니까 확실히 7%대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확실히 소비자들이 이제 냉각됐다. 심리가
심리가 냉각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표가 포함된 주택 선행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NHAB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주택 선행 지표가 있는데 이게 올해 막 가파르게 회복했거든요. 경기도 좋고 부동산 가격도 회복하고 이랬는데 이게 확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숫자 50 밑으로 내려가면 꺾인다는 신호인데 여기서 선행 지표가 이렇게 급반등했다가 급반락 다시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엄청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시장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은데 에이 금리 뭐 얼마나 유지하겠어, 또 충격 오면 금리 인하하겠지, 물가 잡으려다가 결국은 연준도 금리 내리겠지 했는데 어라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또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택 선행지표도 좀 위축되는 게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도 산업 두 가지를 꼽으라면 AI발 반도체 그리고 미국 제조업 부활로 인한 주택건설, 이쪽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선행지표이자 주도주인데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반등한다면 반도체나 이 주택건설이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주는 살아있으니까요. 갑자기 주도주가 바뀌진 않으니까 구독자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 ETF 관심 종목 해놓으시고 보시면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렇게 봉우리 두 개를 형성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예측은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세를 강하게 좀 받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랑 주택건설, 이게 뭐 미국의 올해 증시 사이클의 최대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에도 단기 조정으로 끝나느냐 조금 장기로 부진하느냐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9월인데 특히 강세론자 톰리 형님조차도 이번에 주말에 올린 거 보니까 단기로는 부정적 관점을 유지한다고 경고 아닌 경고를 좀 했습니다. 물론 톰리는 올해 강세가 이어진다, 단기 조정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유들 잠깐 보시면 먹구름들이 좀 몰려 있어서 단기 조정이 이어질 것 같다, 재미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근거들 여기 한글로 적어놨는데, 제가 뒤에서 잠깐 더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날짜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인데 이게 사실상 협상이 안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미 시장에서 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큰 충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또 이런 거 핑계로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 연방 정부가 문 닫으면 공무원들이 임시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봉급도 못 받고 월급도 지연되기도 하고, 물론 근데 돌아오면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싸움, 자동차 노조 파업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도 본격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에 좋을 건 없겠죠. 거기다가 고유가 90불대 유지되고 있고 연준 의장발 고금리도 유지되니까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 단기 고통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올해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저도 늘 다짐하지만 알려진 재료로는 큰 쇼크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이고, 예상 밖 충격이 와야 증시도 강한 충격 쇼크가 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미리 일일이 다 짚어드리는 재료들은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옆집 돌순이 돌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9월 10월 단기 조정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 역시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지금 분위기로는 올해 최악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이. 그 9월 증시가 보통 안 좋다 그랬잖아요. 8월 9월이 안 좋은데 올해 좋다 했더니 결국은 올해 9월이 결국 최악의 한 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필 또 돌아오는 주,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주가 또 9월 마지막 주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신 주가 딱 9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걸 증시 평균을 내봤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29%에 불과했대요. 좀 안 좋죠. 보통 수익 날 확률이 50%는 되는데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12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 좋다, 조정 핑계가 나올 수 있는 건덕지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핑계 삼아서 또 연준의 강경 매파 발언 때문이다 이러면서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런 식의 조정 핑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단기, 중기 심리선이라고 불리는 5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번에 이탈을 했고, 이번 주에는 100일선이라고 하는 중기 심리선을 이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0일선인데 200일선은 장기 심리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갈지 봐야겠지만 조금씩 심리가 약해지고는 있다. 투자자들의 상승 심리가 꺾이고 있다.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올라갈 때의 심리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지금 왼쪽 보시면 S&P 500, 오른쪽은 나스닥인데요. 올해 3월달 은행 위기, 막 은행 파산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로 이렇다 할 큰 쇼크가 없었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조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 올해 고점 대비 5% 이상 빠진 거는 이번 9월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은행 파산한다 그럴 때 한 7% 빠졌고요. 이번이 5.8% 정도, 올해 고점 기준으로 이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올해 고점 기준으로 한 7% 정도 빠졌는데 은행 위기 때도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연준의 뭐 강경 발언들이나 이런 걸 정리해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준의 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한 번 더 느껴지실 텐데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찍어 놓은 걸 히스토리 한 거거든요. 3개월마다 점도표를 찍는데 요약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연준 위원들도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준 위원들이 점 찍은 거에 평균 점도표 금리 평균은 고작 1%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1년 뒤, 2년 뒤의 전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준 위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경제 전망이 어렵다. 이 연준 위원들이 하는 게 그건데도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지금 1%, 2%대였던 게 불과 2년 만에 지금 5.7%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2년 전에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 그랬어요. 이때 이게 헤드라인으로 엄청 도배가 됐었거든요. 21년도에 제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주식 부동산 사야 된다. 왜냐면은 24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는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데 왜 주식 부동산 투자 안 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코인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상승장의 근거가 됐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2년 뒤에 인플레가 25년도까지도 안 잡힐 거다. 완전히 반대가 됐죠, 입장이. 완전히 자기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말입니다. 25년까지 2%대는 어렵다라고 점도표를 찍어놨고 심지어 연준 의장은 내년도까지 금리 인하가 거의 어렵다라고 점도표 경제 전망을 찍어놨죠. 이제 이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2025년, 26년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된대. 그러면 그 말은즉 연준 위원들이 이걸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데 불과 2년 전에도 다 했던 말도 다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내년에 또 전망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한 치 앞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예측이 무의미하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렇다. 모른다. 연준 위원들도 제가 매 3개월마다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매번 말이 바뀐다. 불과 연준 의장은 한 달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말도 뒤집은 사람이다. 그래서 연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똑똑하신 연준 위원분들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기 전망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말자. 너무 편향되게 판단하지 말자. 정말 그래서 이런 경제 전망은 사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노이즈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좋은 주식이나 주식이 어렵다면 시장 지수 모아가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어차피 예측 못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정리는 해드렸지만 그냥 그런 분위기인 것만 참고하시고 이런 떨어지는 주식들이나 시장 지수 좋은 기회로 또 삼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계상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내년에 바이든이든 공화당 대선 후보든 대선 재선하려면 또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증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대로 통계대로 간다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좀 박스권인데 어디까지나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요 흐름대로 간다면 이번 가을 겨울에 잘 모아두면 내년에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저도 이거는 뭐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이거대로 다 되면 아무나 다 돈 버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요 흐름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거는 또 저도 꾸준히 한번 챙겨볼게요. 맞는지 또 틀리는지 어떻게 봐야겠지만 될 것 같고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뭐가 되게 많습니다. 잠깐만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안 좋은 얘기 위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일도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무시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부지런히 AI 제품이 들어간 윈도우 11 업데이트 하고요. 요거 이제 코파일럿 이런 게 수익에 이제 내년부터 잡힌다고 하니까 또 시장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메타도 신제품 공개합니다. 커넥트라 그래서 메타버스 헤드셋 공개하는데 물론 금리 올라가면 이제 이런 호재들이 묻힐 수 있지만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회사도 실적 발표하고 나이키도 실적 발표합니다. 나이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황이나 소비 현황, 나이키 매출의 거의 절반은 다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인들 소비가 좀 어떤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줄어들었는지, 재고가 더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계속 나오는데 아마도 좀 세게 말하겠죠. 계속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 고금리 장기화라는 똑같은 말을 로봇처럼 할 것 같고 파월 의장도 나오긴 하는데 크게 똑같은 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 셧다운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정치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화당, 민주당 협상
안 돼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싸움인데, 이런 거는 우리 올해도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거 겪어봤지만 정치 싸움으로 인한 하락 조정은 매수 찬스다라고 저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신경 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자동차 노조도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정치 싸움이라는 건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것도 해결될 문제 아닌가. 노조가 평생 파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노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투성이인 증시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닐까 싶습니다. 9월은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조정 핑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물론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세게 조정 나오면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하락, 조정장이 오면서 주식을 사려고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럴 때 특히 지켜만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정찰병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정찰병처럼 내가 관심 있는 주식들을 딱 한 주씩만 사놓는 겁니다. 정찰 보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 계좌에 한 주씩 들어있다 보니까 그 주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올랐는지 내렸는지 몇 퍼센트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어떤 종목에 정찰병을 많이 보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M스탁 기준으로는 정찰병을 많이 보내는 해외 종목 요 서비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 현 시점 기준으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1, 2, 3위로 정찰병을 많이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런 종목들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좀 더 생생한 투자 심리를 느끼고 싶다 하시면 종목을 눌러가지고 이 종목별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테슬라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좀 주식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에이 힘 좀 내서 올라가 보자, 제발 가야지 살려줘,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의 생생한 분위기도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마침 이런 커뮤니티, 종목별 커뮤니티에 글만 써도 이런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 5장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